자, 이제 오늘부터는 기독교적 경제관을 이제 순차적으로 할 텐데, 오늘은 복지제도에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이 복지의 문제가 이거를 만약에 이제 우리 나이든 우리 세대보다는 젊은, 예를 들면 지금 20대나 30대가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이 복지제도를 본다면, 그걸 정말 제대로 안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문재인 정권은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뜨려야 될 거라고 분명히 2030 세대가 액션을 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 이 높은 복지를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쉽게 이제 풀어놓은 개념에 의하면 복지가 낮은 복지가 있고 높은 복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낮은 복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본적인 거. 예를 들면 정말 그 저소득층에 쌀 양식을 지원하거나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고, 높은 복지는 뭐냐? 모든 계층을 무차별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마치 비행기에서 옛날에 그 비행기에서 삐라를 뿌리듯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돈을 마구마구 살포하는 거. 이게 높은 복지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볼 때 이 높은 복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변형된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변형된 공산주의라고 그렇게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우리나라가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변형된 공산주의 사회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 높은 복지, 내가 볼 때는 높은 복지 정도가 아니라 초고층, 아주 극도의 그 복지를 지금 복지 정책을 취해가지고 결국은 변형된 공산주의, 변형된 사회주의로 지금 우리나라를 완전히 다 지금 이미 어때요? 그렇게 완전히 변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대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요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아니 지금 헌법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국가가 이 사회를,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걸 보면 안단 말이에요. 경제 정책뿐이 아니죠. 근데 가장 기본이 경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구소련이나 1980년대 이전에 중국 같은 그런 체제에 점점 급속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내가 이거는 하나 내가 페북에서 본 자료인데, 문재인 정권은 이 공사장에서 이걸 이걸 뭐라 그러죠? 파는 거? 크레인, 땅 파는 거. 포크레인, 그 용어도. 포크레인을 빼앗고 삽을 주면서 삽으로 일해라.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삽을 빼앗고 손으로 일해라. 그렇게 해서 직업군을 늘렸다. 실업자 수를 줄였다. 이런 우스개 농담. 그러니까 포크레인 하나면은 그 하나 갖고 1시간 일하면은 100명이 10시간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일해요. 북한 보시죠. 북한에. 이 중장비가 제대로 없으니까 막 사람이 막 인력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포크레인을 오늘 갑자기 뺐더니 삽을 주고 삽으로 일하라고. 더 시간이 지나니까 삽도 빼앗아 갖고 그러니까 손으로 해라. 나는 그 표현이 참 아주 딱 맞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점점 우리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을 합법적으로 강탈해서, 여기서 합법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 법이 옳은 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부자들의, 가진 자들의 재산을 탈탈 터는 거예요. 털어가지고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제, 평등주의. 그러니까 경제 공유제, 경제 평등주의. 말은 굉장히 좋은데 결국은 뭐냐면 변형된 공산주의, 변형된 사회주의나 똑같다는 걸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지제도의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복지제도의 맛을 보고 자란 세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 어때요? 정말 말 그대로 뼈 빠지게 일했잖아요. 굶고 배고파가면서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을 모은 거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세대는 노동의 가치, 땀 흘리는 가치,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만 이 복지 제도의 맛을 본 세대는 이 세대는 쉽게 얘기하면 근면, 성실, 노력, 희생, 책임감, 독립심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뭐 국가가 이런 것들을 자기의 필요를 다 채워줬으니까 근면할 필요도 없고 책임감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독립심도 당연히 필요 없고 근면, 섬심, 노력, 희생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약한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받고 살았던 세대가 점점 자라면은 그 세대는 어른이 되었어도 당연히 국가가 해주는 거고 복지제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제도는 마치 인간이 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리라고. 그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세대들이 한 사회 주축 세력이 돼버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일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책임을 지려고 하겠으며 누가 독립적인 삶을 살려고 하겠어요? 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국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누가 누구 거 빼앗을 거 없나?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정부를 협박한대. 내놔라.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도 보면 알고 뭐 남미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퍼주는 것을 맛을 본 세대들은 만약에 그게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협박은 뭐가 되겠어요? 혁명이죠, 혁명. 뒤집어 엎는 거예요. 내놔라. 왜 안 내놓냐? 전에는 내놨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복지라고 하는 게 무한정 퍼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샘물이 무한정 쏟으면 상관없는데 무한정 쏟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이 결국은 고갈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인식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강제적으로 어때요? 협박.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적인 막 그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래서 선거가 오면 이제 더 많이 퍼주겠다고 하는 그 공약을 한 정치인에게 표를 줘서 그 사람들이 또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폭동 데모 또 일어나죠. 그럼 이제 구테타로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정치 사회가 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남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남미가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실업, 의료, 양로, 산업재, 주거, 교육, 생활 국민의 45%가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2, 3년 뒤에 지금 보면은 재정이 지금 고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받던 사람들이 이젠 국가에서 줄 수 없구나 해가지고 얌전히 있을 것 같아요? 얌전히 안 있죠. 인간의 본성은 절대 안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계속 받던 걸 못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폭력적이 돼버려요. 지금 막 정부에다 협박을 해가지고 내놔라.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사회가 어떻게 돼요? 불안정하는 거예요. 사회가 불안정하면 기업 활동을 못 해요. 외국에 투자가 안 들어와요. 사회가 그렇게 불안정하면 여전히 계속해서 국가의 발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뒤처지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뒤처진다고 할 때 그 뒤처지는 게 뭡니까? 이 대한민국이 전체가 뒤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류, 사류 국가가 되겠죠. 언젠가는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도 필리핀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도 저 남미의 옛날 그 남미처럼, 아니면 그리스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높은 복지는 변형된 공산주의라는 그 말이 참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알렉시스 토크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렉시스 토크빌이 이제 그럼 전통적인 그 복지가 뭐냐? 그건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선행위다. 이 개인의 자선행위야말로 가장
문제가 없는 복지라는 거예요. 왜? 자, 국가가 주는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떤 본성이 어떠냐면 감사할 줄은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국가가 주는 건데 국가에다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국가가 줬다고 해서 애국심이 생겨나냐? 생기지도 않아요.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 살겠구나가 보다 아니가, 그게 아니라 뭐 놀고 먹고 해도 국가가 주니까 뭐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떤 국가가 주기 때문에 국가도 정부 공무원들도 자기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세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주는 사람, 주는 정부 주체도 못 돼요. 어떤 진정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개인 간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도 타인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궁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받는 입장에서 참 내가 이러한 것들을 참 받게 되니까 감사하는 마음,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나 국가를 통한 그 높은 복지가 시행되면은 국민들 마음이 어떠냐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안 주면은 왜 안 주냐고 항의를 하고 혁명을 하고 데모를 해요. 또 정부도 공무원이 자기 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복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뭐 정말 국민을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법이 그렇게 주라고 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스 토크빌은 전통적인 복지는 개인의 자선행위에 대한 감사와 서로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동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복지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지만 이 국가가 과도한 복지 정책을 써가지고 복지를 하게 돼버리면은 아예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한 민족과 사회를 망쳐버리고, 완전히 망쳐요. 거지기를 만들어버리고 거덜내버리고, 이 끝을 알 수가 없을 만큼 어때요? 한 국가와 사회를 완전히 파탄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보십시오. 이게 가면 갈수록 이런 전통적인 개인의 자선 행위는 사라지고 국가, 정부, 어떤 이 시스템이 과도하게 복지 정책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특히 젊은 층들이 근로, 책임감, 독립심, 어떤 도덕적, 윤리성까지도 파탄내버립니다. 이건 역사에 증명이 된 거예요. 역사에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치고 그 사회가 좋은 사회, 좋은 국가 봤습니까?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북유럽이 자살률 높죠? 북유럽이 자살률이 높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복지 천국에 살면서 무슨 뭘 그렇게 힘들다고 자살을 할까?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요람부터 무덤까지의 그 복지 맛을 본 세대들은 자립심이 없는 거예요. 강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도움을 받고 직장을 이루면 실업급여 나오고 모든 게 다 무료거든. 세금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자립심이 약하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살을. 하지만 복지 정책이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 자살률은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높은 복지를 추구하게 되면 인간 자체를 망칩니다. 인간성도 망치고 도덕과 윤리도 망치고 한 개인의 올바른 정서와 책임감이나 이 노동, 윤리,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옛날에 아까 있던 구소련도 그렇고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다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공통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자, 높은 복지를 해요. 그럼 그게 그 복지 비용이 뭡니까? 세금이죠. 그럼 그 세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뭐 국민 성금을 걷어갖고 세금 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국민이 성금 걷어갖고 무슨 뭐 복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 세금 어디서 나오냐면 대기업에서 나옵니다. 기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부자,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복지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업이 죽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적대감이 생겨요. 그리고 당연히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죠. 세금을 어떻게든지 안 내려고 온갖 편법과 온갖 걸 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피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마피아가 생기는 거 다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거라. 그런 것 때문에. 마피아가 왜 생겼냐? 그냥 좀 폭력을 좋아하는 녀석들이 힘자랑하려고 단체를 결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이 그 유명한 그 마피아 영화 대부, 그 대부는 꼭 봐요. 1부, 2부, 3부 있는데 그걸 보면은 그 책도 있어요. 책도 있는데 책 보면 더 좋고 책도 보고 사람이 본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스 오픈 타임 아메리카 그 영화도 봐요. 근데 그 제목도 하도 그 비슷한 게 여러 개 있어갖고 옛날에 나온 거 보면은 왜 이탈리아에서 마피아가 생기고 왜 미국에서도 마피아가 한때 그래?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올바른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안 되니까 그런 체계가 없으니까 가진 자들과 부자들의 관계가 이게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피아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사마패가 생기던 마피아가 생기던 아마 더 굉장히 고도의 그 어떤 조직 폭력 단체들이 생겨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사회가 돼버려요. 어려워. 그래서 남미나 러시아나 중국의 사마패나 다 봐요. 어떤 나라에서 이탈리아 저 옛날에 마피아 지금도 미국도 여러분 미국도 잘 몰라서 그렇지 마피아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마피아가 운송 체계를 딱 멈춰버리면은 애플 장사 못해요. 삼성도 못 해버려. 나도 그 사실을 몰랐는데 미국에서는 이 마피아가 뭐 옛날 그 대부 시대 그런 마피아가 아니야. 이젠 좀 더 스마트해서 경제 유통이나 곳곳에 파고 들어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그 유통 특히 유통 분야에 많이 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피아가 유통을 만약에 딱 잡고 만약에 히트러 버리면은 애플이나 뭐 미국의 대기업들도 꼼짝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그 기관총 쏘고 알카포네처럼 그런 마피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마피아는 옛날 마피아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아주 합법적인 기업을 고도의 기업을 딱 세워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사업 구조의 마피아가 지금 미국에 굉장히 나는 그걸 몰랐어요. 이제는 마피아가 뭐 근데 아니에요. 현대 경제에 있어서 이 마피아가 이 그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사마패도 있고.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땅덩어리가 좁고 땅덩어리가 좁고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런 치안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그런 조직이 사실 안 생기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은 복지로 가면은 우리나라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고복지 사회의 진정한 납세자는 대기업, 재벌 이 사람들이 높은 세율로 세금을 갖다 바치는데 그게 언제까지 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못한다. 우리나라 삼성이나 저런 하이닉스나 이런 데가 조 단위로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런 식으로 이 문재인 정권이 이런 식으로 경제 규제를 심각하게 하지 노조 만들게 그러면 과연 그만큼의 세금을 낼 만큼 그 기업이 잘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기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에 있는 그 많은 직원들이 다 어떻게 돼? 결국은 다 경제적으로 파탄나고 손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나는 경제학자들 보면은 이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지들만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인간의 그 먹고 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 쉬운 거란 말이에요. 경제는 인간의 먹고 사는 걸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만큼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버리면 모든 게 다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망가진 거예요. 왜 중세 이탈리아가 르네상스가 왜 생겼습니까? 돈 많은 그 당시 자본가들이 예술가들을 그냥 막다하게 후원해 주니까 예술가들이 먹고 살 걱정 없이 그림 그리고 하니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메디치 가문에 대한 이야기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메디치 가문의 책 이야기 읽어보면은 당시 그 이탈리아의 그 경제나 이 예술 문화를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재벌들이 그 당시에 재벌들이 다 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알렉스 토크빌이 얘기한 거예요. 이 고복지가 되면은 부자 가난한 자는 서로 증오하고 경멸하고 억지로 강요된 복지 정책에 의해서 인간의 사랑이나 연민이 없어지기 때문에 도덕이나 윤리까지도 다 파탄난다. 빈곤계층은 부자에 대한 원한, 증오심,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시기와 질투심을 가져요. 오히려 더 가진 자들을 미워해요. 난 우리 한국 사회도 그래요. 난 우리 한국 사회가 자꾸 재벌이나 대기업을 미워하는 건 정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재벌들이나 대기업들이 세금을 막대하게 내서 우리나라 국가 세수를 가지고 도로 깔고 이런 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도 왜 그렇게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 만들면 재벌의 인간들은 막 인간 말종처럼 그렇게 왜 자꾸 하고 뭐 툭하면 사회면에서 뭐 재벌가의 무슨 뭐다 해가지고 왜 자꾸 그런 걸 하냐 이거예요. 그건 그 개인의 윤리지. 그걸 왜 자꾸 드러내냐 이거예요. 그럼 대한항공 문 닫으면 되겠네. 대한항공 국적기 문 닫고 우리 저 일본 항공이나 중국의 저 동방항공 타고 다니면 되겠네. 대한항공 그렇게 꼴 보기 싫으면 대한항공 그 사주 가족이 이렇게 꼴 보기 싫으면은 그러면 되겠네. 그러니까 정말 나는 나도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은데 우리 한국의 좌파들은 정말 이건 개 돼지보다도 못해. 이것들은 이 정실 연령이나 이 생각이 완전 이성이 없는 집단들이야. 이것들은 도대체 앞뒤 안 재고 그냥 마구제비로 다 무너뜨리고 다 우리가 지금 반일 운동에서 득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전반적으로 이거 내가 이제 다음 주 몇 주 계속 할 거예요. 기독교적인 경제관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궁유를 베푸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원래 서구 사회도 원래 이게 주류였다고 서구 사회도. 근데 사실 미국이나 서구 사회도 이게 좌파 경제학자들의 영향 때문에 과도한 복지 사회로 자꾸 하다 보니까 서구 사회도 그래서 휘청휘청거리고 좌파들이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난민은 뭐 말할 것도 없지. 난민은 뭐 애초부터 난민은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기는 내가 볼 땐 좌파의 저 그늘에서 벗어날 불가능해. 거기는 로마 천주교와 함께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기는 적골로 될 거예요. 근데 남의 나라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나는 걱정. 우리나라가 지금 이대로 2, 3년 지나면은 우리나라는 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더 최악의 상황.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원도 없지. 아무것도. 땅덩어리는 좁지. 주변에 다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지. 뭐가 있어? 이런 나라에서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가 이만큼 왔는데 이걸 다 무너뜨리고 있어. 다 무너뜨려. 골고루 다 무너뜨려. 골고루. 응? 골고루 다 무너뜨려. 응? 누가 무너뜨립니까? 좌파들이 지금 무너뜨려. 좌파. 주사파들. 지 손으로 평생 동안 벌어본 거 없는 것들이 돈은 또 그렇게 밝히죠. 돈 있는 것은 아주 돈벌레들이에요. 또 돈귀신들이에요. 돈귀신들. 모든 이권을 다 속속들이 지들이 다 지금.
나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좌파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하고 싶어요. 그 머리를 어떻게든 좀 세척을 좀 해야 돼요. 지 죽는 줄도 모르고 지 자식 세대 죽는 줄도 모르고 이런 반기독교적이고 반윤리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신학교에 많은 교수들이 좌파예요. 신학교 교수들이 정말 지금 좌파입니다.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신학생들이 벌써 오랜 동안 지금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지금 다 오염이 된 것도 많아요. 목회자들도 가만히 보면 나도 목회자이지만은 너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고 사는 것 같아. 성도들의 헌금이 어디서 나와요? 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그 헌금이 나오는 거예요. 뭐 성도들이 뭐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걸 좀 알아야죠. 그런 것도 모르니까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헌금이.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교회도 어려워집니다. IMF 때 경험했어요. IMF 때 그때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부교육자들 다 많이 정리해요. 세상 용어로 해가면은 해고 인원 뭐 정리하고 있어요. 교회도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이 세상의 경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니까 아무 생각 없는 목사들이나 신자들이 문재인을 지지하고 좌파를 지지하고 뭐 정의로운 집단이라는 운동 뭐 아주 유사일에 이렇게 깨끗한 정부는 못 봤다는 유사일에 당군 할아버지 일에 이렇게 깨끗한 정부는 못 봤다고 하는 둥 참. 나는 하여튼 노무현 때부터도 나는 노무현을 좋아하는 그 목사들이나 그 당시는 나는 그 당시에도 노무현을 아주 그냥 절대 아니라고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때 노무현을 얼마나 이 목회자들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신자들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는 그때 이미 내가 그때 30대지만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구나 저거. 아니나 달라. 시간 지나니까 드러나죠. 근데도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내가 계속 하겠는데 기독교적인 경제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 마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좌파나 이 주사파들, 공산주의는 땀 흘리지 않는 자들이 다 착취하고 땀 흘리는 자들은 땀 흘리다 죽으라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참 심각합니다. 이게 교회하고 지금 밀접한 이 관계가 지금 곧 있으면 이 증상이 나타날 때도 우리 많은 교회에 속한 그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많은 특히 젊은 층들이 여전히 이 좌파적 이념에 사로잡혀서 참 어리석은 자들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속히 이와 같은 것들을 깨트려 주시고 주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한국교회에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